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죠. 이제 진짜 겨울이 오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 춥고 황량하고 엄혹하다 뭐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겨울이라는 단어의 고전적인 사용일 뿐 요새 시대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결코 황량하거나 엄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겨울을 춥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자, 그래야만 겨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죠. 스페인과 카탈루니아가 이 분리독립을 놓고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카탈루니아는 스페인에 속한 하나의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호남이나 영남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니아와 자치정부와 또 이를 막으려는 스페인 중앙정부 사이에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니아 시민들의 사이에 적대감도 날라 악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탈루니아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대 서서문학과 임호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임 교수님, 이게 먼저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카탈루니아 지역이라는 것이 원래 스페인하고 좀 많이 다른 모양이죠? 네, 언어적,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 시대라든지 게르만 시대에는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바스크도 살고 있는데, 바스크인들처럼 그렇게까지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약간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간의 이질성. 그럼 언어적 문화적으로 약간 다르다 그랬는데 사투리 정도 다른 거예요? 그럼 스페인?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언어 자체가 외국인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언어인데 네.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카탈란어와 스페인어를 같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스페인어 학과 교수시지 않습니까? 임 교수님은. 그러면은 카탈루니아 말, 카탈란어를 이렇게 들으시면 대충은 알아들으세요? 저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따로 공부를 할 정도 필요하군요. 써 있는 거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스페인 중앙 정부로부터 카탈루니아가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카탈루니아가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최근에 실시된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니아인보다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씩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보다 적은 카탈루니아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카탈루니아의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독자성을 들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세권이 핵심인데요. 자신들이 낸 세금을 자신들이 쓰겠다는 것이 자치권의 핵심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탈루니아 지역이 잘 살아요? 스페인? 카탈루니아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스페인 전체 GDP의 19%에서 20%에 해당하는 GD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좀 더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스페인의 상공업의 중심지고
아무래도 유럽과 가깝다 보니까 예. 그 굉장히 무역이 많은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 중앙의 그 평원지대나 이런 척박한 지대보다 예전부터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페인으로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이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타격이 당연히 크죠. 그쪽에서 왜냐하면은 그 세금에 그 20% 넘는 세금을 카탈루냐에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예. 중앙 정부로서는 카탈루냐를 절대 이룰 수가 없고 예. 또 스페인은 현재 유럽 내에서 빅4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카탈루냐를 잃게 되면은 예. 유럽 연합 내에서의 위치도 잃게 되기 때문에 예. 스페인 중앙 정부로서는 절대 카탈루냐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이 카탈루냐 여기 바르셀로나가 여기 포함이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중심입니다.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금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이 본인이 독립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가결이 된 모양이던데.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들의 주장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는 인정을 안 하고 EU라든지 이런 데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뿔대몽 수반을 비롯해서 지금 자치 정부가 그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스페인 중앙 정부는 뭐 당연히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사회도 조심스럽게 추이를 보다가 지금 그 카탈루냐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비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탈루냐 현재 푸치데몬 수반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12월 조기 선거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그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그 카탈루냐는 여러 그 민족주의 정당들이 서로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의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 정부로서는 조기 선거를 통해서 그 정당을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 그 중앙 정부로서도 지금 현재의 그 갈등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전체의 반 카탈루냐 정서를 규합해서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 정부로서도 지금 강경 대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도 지금 카탈루냐의 독립 이런 분위기를 스페인 중앙 정부는 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용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스페인 중앙 정부나 또는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독립을 자꾸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용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은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인들이 조금 건드려주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사실 심정적으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세 독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을 하나의 그 전략으로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독립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스페인 정부가 지금
조세 독립권만을 인정해 줄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옆에 그 바스크 지역이 있는데요. 예. 바스크의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그 특별한 지역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스크는 조세 독립권을 확보한 그 완전한 자치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탈루냐 역시 바스크와 그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스크보다는 카탈루니아가 훨씬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겠네요. 아니, 바스크가 카탈루니아보다 못 살지 않습니다. 바스크는, 그래요? 예, 바스크는 전통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바스크는 카탈루니아보다 더 문화적 이질성. 언어적으로 예. 더 이질적이기 때문에 예. 이미 중세 때부터 예. 스페인 그 중앙 정부와는 다른 그런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온 것인데 아하. 카탈루냐의 이질성은 바스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스페인 검찰이 카탈루니아 지도부에 대해서 반역죄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모양이던데요. 소요죄, 공금 유형 이런 혐의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카탈루니아 이쪽에 있어서의 독립 움직임은 좀 제동이 걸리고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카탈루냐는 지금 푸시데몽이 이끄는 이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주의 정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민족주의 정당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카탈루냐 민족주의가 더욱 자극되고 저강이 된다면은 사실은 이 대치 정국이 계속 만성화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 정부가 지금에 있어서의 카탈루니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네. 무력이라든지 이런 진압 이런 가능성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력으로 진압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또 그것은 이제 카탈루냐 민족주의 정당 역시도 지금 자신들이 확실한 지금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력 저항을 하게 된다면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고 또 중앙 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무력 충돌을 빚게 된다면은 지금 우호적인 국제적인 환경을 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국지적인 소요 사태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큰 충돌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스페인 중앙정부하고 카탈루니아 민족주의 세력하고 이렇게 전부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치라는 게 사실 이게 의도하고 보이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 임호준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자, 화요일 아침인데요. 8시 19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쌀쌀한데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한 화요일 아침,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고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지금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2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양화로는 신촌 로터리에서 홍대 입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마포로 따라 서대문 방향으로는 마포역에서 서대문역 사이로 속도 내려가고 반대쪽으로는 충정로에서 마포대교까지 길게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
방면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강일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더디고 이후로 서울교를 통과해서 동무대교를 지나 영동대교까지 차 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분당이나 성남 쪽은 수월하고요.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려서 지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유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하고 중국하고 간의 사드 갈등이 풀릴 것이다. 뭐 이런 보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갈등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제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조만간이 아마 곧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연내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만한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찾다가 일본을 다 가잖아요. 지금 이제 올 들어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556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319만 명입니다. 불과 3년 19만 명이요? 319만 명. 319만 한 명.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불과 3년, 2, 3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일본도 먹을 만큼 다 먹었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야죠. 이제. 네. 갈등이 좀 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한 게 지난 24일이었던가요? 그랬죠. 네. 그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통화스와프 지난 13일에 연장이 됐고 한중 통화스와프요. 그리고 한중 국방장관이 2년 만에 만났고 오늘 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또 만납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 행사에 안 왔던 중국의 차관복급, 중국말로는 부장조리라고 합니다. 중국 부장조리는 우리말 부장조리. 조리. 그게 우리말로 하면 차관보고. 예. 또 중국에 또 독특한 게 중국엔 동사장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회장이 되는 거고 총경리가 우리말로 하면 사장이 되거든요. 대표에서. 그래서 근데 부장조리라고 하니까 신문에 쓰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차관보로 옮기는데. 조리? 예. 부장조리. 부장이 장관이고. 원래 이 쌀 이렇게. 그거 할 때 조리도 있죠. 그러니까 뭘 조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관복급도 한국 대사관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여행 상품이 거의 판매 금지가 됐었잖아요. 단체 여행이 금지됐잖아요. 다시 나타났죠. 판매 재개가 되고 한국행 전세기도 운항될 조짐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롯데호텔 이용을 안 했는데 롯데호텔에 한번 상품 만들어보자라고 타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뭐 좋은 발표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의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반포주공 1단지에서 재건축 시공사 그게 맞아요. 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걸었어요. 이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막 7천만 원. 7천만 원. 무슨 황제 이사나요? 뭐 금태 둘른 이사짐 센터가 오나? 그러니까 그냥 리무진 타고 가나 봐요. 그래서 이사비만 7천만 원을 줬었고 이게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규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디였죠? 한신 재건축 잠원동 한신 사지구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에서 명품백 돌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혼탁해졌다라는 거죠.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이 재건축 수주전을 하려면 이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진짜 사랑방을 차립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구워 삶아야 되니까. 근데 이 비리가 너무 정도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10,000원이라도 돌리면 재건축 시공권을 빼앗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이 외에도 올해 말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입찰, 홍보, 투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과정 내에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 비용 그리고 뇌물 그리고 구체적인 시공 내역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재건축조합 임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대가성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뇌물로 처벌을 받는데 대가성 없이 뭐 이사비 이런 거 주고 일단 대가성을 규명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것과 시공사 선정되는 것과의 대가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건축 조합 임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교수님이나 저처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이 건설사로부터 금품 황용 얼마나 제공받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권익위도 준공무원 흔히 얘기하는 사립학교 교원들 맞습니다. 그런 사실상 공무원을 볼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 임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넣겠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든 이 재건축의 비리 그리고 가격을 또 낮출 수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비용을.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정말 강화하잖아요. 파리 12사 대책 재건축권. 이 이유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경기가 꺼지고 있을 때 부동산 규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내수에서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건설 경기라는 게.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방금 보도 그동안 소비만 안 좋았는데 9월 소비 증가율이 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약간의 경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좋아지고 있고 지금 코스피 2,500 넘었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이 정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부동산을 규제를 해서 어떤 부동산 불패 이런 걸 좀 꺼트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항상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도화선이 됐으니까 여기를 좀 막아야 됐다라고 보고 이게 한 업체만의 비리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고 이런 재건축 규제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있었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형. 징역 10년이 구형이 됐어요. 네? 원래 예전에 이제 기업 총수에 보면 3호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1심이나 2심에서 항상 3년 징역, 집행유예 5년. 네. 이게 항상 그래서 그동안 보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다 이랬었거든요. 두산 박용만 회장 항상 3호 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끊겼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없앤다고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년 구형받고 실제로는 5년 선고받았거든요. 이번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아직 선고가 된 건 아닌데 그 원칙을 보자면 12년 구형, 5년 선고, 10년 구형이면 한 4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구형량.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거. 검찰도 사실 자기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야 하니까 이런 기업 그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센 어떤 구형을 내린 것 같고요. 앞으로 어제 이 신동빈 회장 구형 말고도 롯데그룹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했던 롯데지주가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10%나 첫날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주요 회사들의 주가는 떨어져서 묘한 대비를 이뤘는데 신동빈 회장이 앞으로 선고까지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신격호 총괄 회장하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한테는 징역 7년.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용자 이사장도 징역 7년. 그리고 형이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돼서 이 재벌 총수 오너 일가에게 이런 중형이 구형된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가 전체가. 맞습니다. 이거 다 같이 기소된 것도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이례적이었었는데 구형도 상당히 세게 했었고 지금 구속된 사람은 신영자 이사장 말고는 없거든요. 나머지 사람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인데 이렇게 센 구형을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선고까지는 어떻게 갈지는 약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 철 없는 과일이 든다 그러는데 이게 철이 들든 과일이 아니라 철을 초월한 과일이겠죠. 맞습니다. 보통 귤하면 감귤하면 겨울이잖아요.
요즘 갈귤이라고 해야 됩니다. 갈귤. 가을귤이라고 할 정도로 가을의 귤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최근에 귤 많이 드셔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나오던 비닐하우스 겨울에 나오던 귤들을 더 앞당겨서 요즘 뭐 수확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농법에 상당히 발전이 돼서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 소비 심리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귤은 가을에 나와서 가을이 오히려 제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박도 보통 원래 여름이잖아요. 요즘엔 봄 수박이 그렇게 유행이 있고 또 봄하면 딸기인데 이제 곧 겨울 되면 빨간 딸기들이 엄청나게 마트나 시장이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철씩 앞당겨서 온 과일들이 잘 나가서 철없는 과일이 뜬다라는 거고 실제 보면 그 제철보다 오히려 지금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과가 더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귤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저 때도 그랬는데 사과는 이게 1인 가구가 먹기 힘들어요. 깎기도 있고 혼자 먹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귤은 까서 먹고 껍질 버리면 됩니다. 이래서 뭐 보통 귤이나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많이 파는데 그래서 사과나 배나 수박 이런 게 또 안 팔린 이유가 1인 가구의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자동 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이 계좌 이동 서비스라는 게 이제 자동 이체 항상 딸려 있는 거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료 이런 걸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인포에서 할 수 있는데 은행 시간, 영업 시간에만 할 수 있어요. 9 to 5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게 9 to 10.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가 돼서 저녁이 돼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벌써 올해도 달력 2장만 남게 되는 11월, 바로 내일이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하지만 뭐 다행히 오늘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복귀를 함으로써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관련된 정치 논란과 충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 지방선거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 여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이것이 여론이다. 화요일의 남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 여론 먼저 부산부터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오늘이면 이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잊혀진 계절. 이용해. 10월의 마지막. 아니, 해마다가 아니고 그게 이제 세대에 따라 다르죠.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우리 신작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노래. 네,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나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부산 갈매기도 한번 말씀하시죠. 네, 말씀드린 이유는 계절은 잊혀지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산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실시하고 29일 발표한 조사, 부산 1076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2.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오늘 다른 것은 부산 시민들에게만 물어봤습니다. 이 10명 중 8명에 육박하는 76.2%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를 내놓았고요. 이 부정평가는 5명 중 1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당에 대한
이 지지율은 어떤지 선호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만약 내일이 지방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47.8%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는 15.2%, 바른정당 5.5%, 국민의당 후보 5%, 정의당 후보 1.8%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 하면 이제 서울시장에 관심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부산시장 선거에도 관심을 상당히 갖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배 본부장이 왜 서울시장 조사를 소개를 안 해드리고 이 부산을 소개해드렸냐. 부산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내년 지방선거에 그래서 최대 격전장이 부산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거든요. 예. 물론 아주 이전에는 야성이 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난 대선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돌풍이 일어났던 곳이 또 부산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부산에서 올렸고요. 예. 이 보수 정당과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복지 회복 그러니까 영향력 회복을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지 회복해야 된다. 또 권토 중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현 시점에 여론 동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리의 밴드웨건 효과를 유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직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네. 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55.9%. 이 긍정평가는 38.6%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 부산시장으로 누가 나갈 것인가? 언론에 거론된 인물이 과연 누군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 조금이라도 거론되는 인물을 총망라해 봤는데요. 예. 여야 전 현직 의원에다가 이 청와대 수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병수 현 시장을 비롯해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박민식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면면들 살펴보면 거의 뭐 미니 대선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법한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부산 지역 기반을 다졌던 이호철 전 수석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현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조국 수석이 네. 이 부산시장 선거에 예. 출마를 과연 할지 거론되고 있지는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유, 근데 뭐 안철수 대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서울시장도 거론되고 부산시장도 거론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당의 요구하는 대로 지방선거에 가겠다. 응하리라. 네. 아하. 예. 근데 사실 그 배종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근데 이 아직까지 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고 본인들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네. 이 점은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네.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대상자들 중에서 주로 이 출마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거론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 실제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예.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낙담하거나. 네. 그렇죠. 예, 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예. 누가 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면이 화려한 인물들 중에서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인데 이 노무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던 오거돈 장관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27.9%로 옛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예.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이 조국 수석 그러니까 현 민정수석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민정수석 이호철 예. 이 두 분은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두 분 다음 지지율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아니 잠깐만요. 김영춘 장관이 조국 수석보다 안 나왔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미미한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누가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산 지역 그렇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의 지지율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워밍업 단계다. 몸풀기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직 시장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현직 시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 또 출마 얘기가 솔솔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부산이라는 곳이 새누리당이 유리했던 지역이었고. 맞습니다. 또 현직 시장, 현직 단체장이 또 현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현직인 서병수 시장이 거의 현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로 탄핵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부산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요. 예. 이 서병수 시장 17.5%로 나왔습니다. 예. 예, 안대희 전 대법관 11.8%. 또 박민식 전 의원 5.2%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보면 이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물론 지지율 수치는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자유한국당 또 내년에 이 부산에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읽혀집니다. 야,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그 여론조사 이제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가상대결 아닙니까? 가상대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가상대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 김영춘 장관 대 현 서병수 시장 혹은 안철수 대표 대 김세연 의원 바른정당이죠. 네. 자, 이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가상 부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우결 같은 거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거에서 가상 대결 그러면 조마조마해집니다. 자, 사자 대결로 붙여봤습니다. 김영춘 호칭 생략합니다. 서병수, 안철수, 김세연 사자 대결로 붙여봤더니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33.5%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대표 16%, 이 서병수 시장 15.3%로 안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바른정당의 간판으로 가상 대결에 보기로 넣은 김세연 의원은 이 9.1%로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세연 의원도 부산에서 다전 의원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역 좀 더 구체적인 지역별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낙동강 벨트를 이야기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과 가까운 강서 부산의 낙동권에서 단연 이 김영춘 장관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근데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부산시장에 한번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 근데 여기에다 만약 오거돈 전 장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김영춘 장관 대신 사자 대결에서 오거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의 해수부 장관을 넣어봤거든요. 오거돈 전 장관 43.5%로 경쟁력이 엄청나네. 이 김영춘 장관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근데 참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또 지역적으로 부산이 배경인 두 인물을 대입한 조사 이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그리고 조국 현 민정수석 이렇게 가상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또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넣어봤더니 이호철 전 수석 27.1%로 이 서병수 시장보다 10% 약 가까이. 아까 김영춘 장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영춘 장관보다는 조금 낮죠. 조금 낮나요? 깜짝 놀랄 일이 이 조국 수석은 이호철 수석 대신 넣어봤더니 무려 37.8%. 거의 오거돈 전 장관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조국 수석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또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과연 출마를 하겠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지수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사방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지역마다 한번 여론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죠. 하지만 아침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옷 좀 두둑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